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파7 마크4에 대해서 저의 사용기를 말씀드려보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알파7 마크4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혹은 이 바디를 샀을 때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을까? 나에게 적합한 바디일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선뜻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리뷰는 이 리뷰만 보면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파7 마크4에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어떤 기능이 없는지, 그리고 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뷰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카테고리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 볼 거고요. 장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니 바디라는 것입니다. 자, 소니 바디가 왜 장점이냐? 제가 소니를 좋아해서 그건 아닙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캐논사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캐논의 R5가 출시되자마자 거의 오픈런급으로 예약 주문을 걸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바디 세대가 전부 소니 바디긴 하지만 언제라도 저는 캐논 바디가 좋게 나온다면, 아니 캐논을 넘어서서 어느 회사든 장비만 좋게 만들어주면 브랜드 관계없이 그렇게 좋게 나온 바디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소니 바디가 장점이냐 하면, 제 친구 말에 따르면 방송국 사정은 아직도 캐논의 카메라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1인 영상 제작자들은 소니 바디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촬영 현장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니 바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니 바디로 협업을 하는 현장에서 제 바디가 만약에 니콘이나 푸지사의 카메라라면 그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게 사실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굳이 가야 된다면은 렌트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소니 바디임을 첫 번째 장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진짜 어느 바디가 됐건 그 바디가 주류가 되고 또 많이 사용하고 또 그 바디의 기능이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기능을 때려 박아줬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그게 어느 회사의 바디든 간에 그걸 가리지 않고 사용할 준비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좋은 바디, 최신형 바디를 사랑합니다. 아무튼 요즘은 소니가 대세기 때문에 소니 바디인 것이 장점이다. 그거를 첫 번째로 과감하게 뽑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보급기 라인업의 최강자라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화소만 따졌을 때는 3100만 화소입니다. 절대 낮은 화소가 아니죠. 물론 프레스 바디나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가면은 5000만 화소부터 알파7, R5는 6100만 화소로 알고 있는데요. 고화소 대형 인화 촬영물이 아닌 이상에는 어지간한 환경에서 사실 M4로 되지 않는 사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전문으로 리뷰하시는 분들의 M4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M4는 3100만 화소의 영상과 사진을 두루 섭렵하고 하이브리드 카메라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정말 보급기 라인업의 최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영상의 특화 바디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장점도 있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한 단점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단점 파트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장점 두 번째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세 번째는 다양한 편의 기능입니다. 이보다 상급기인 알파1이나 S3에도 없는 포커스 브리딩 제어, 포커스 맵, 소프트 스킨까지 사용자 편의 기능을 아주 충실하게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편집에서도 수고로움을 한 번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후편집에서 또 피부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맥북에 또 상당한 부하를 초래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바로 카메라에서 별다른 수고로움 없이 기능만 켜주게 되면은 바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편의 기능들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가 쓰는 S3와 플래그십 바디로 출시가 된 알파1에도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소니의 업데이트 정책은 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M4에는 상급기에도 없는 그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넘어가서, 기존의 바디에서 이 다이얼은 노출을 설정하는 다이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M4에서는 커스텀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편하냐? 기존의 3개 다이얼에는 각각 ISO, 셔소, 조리개 등을 할당을 해놓고 쓰는데요. 저는 캐논 바디 때도 렌즈 링에 달려있는 곳에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다이얼이 많을수록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그 다이얼에 할당을 해서 딜레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M4는 이 기능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이얼에다가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을 해놓고 돌리기만 하면 바로 화이트 밸런스가 변합니다. 이 기능 또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S3에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너무 편리합니다. 그냥 따로 뭐 설정창 안 들어가고 바로바로 화벨을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5번째 장점은 카메라를 껐을 때 셔터막이 내려와서 센서를 보호를 해줍니다. 센서 보호와 함께 먼지가 유입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급박하게 렌즈를 교환할 때 조금 더 마음 편안히 렌즈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장점은 4K 30프레임 촬영 시 7K, 그러니까 7K 오버 샘플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4K 30프레임이더라도 화질이 정말 끝내주게 좋습니다. 이게 다른 프레임 레이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4K 30프레임이 주력이라면 정말 M4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듀얼 ISO 지원입니다. 듀얼 ISO가 800 그리고 3200 두 가지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3200으로 ISO를 올리게 되면은 800U iOS에 있던 노이즈들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800이었다가 1000, 1250, 1600, 2500까지 노이즈가 심해졌다가 3200에서 딱 없어집니다. 듀얼 ISO는 소니의 S3나 FX3 12800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옵션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800보다 3200이 작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12800이 너무 과하게 높은 숫자다 보니까 ND 필터를 사용을 해서 12800을 맞춰놓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3200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좀 평균적인 환경에서는 가장 무난한 수치에서 듀얼 ISO가 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조도에서의 충분한 유리함을 가져다주고 또 나름의 고화소임에도 이미지를 깨끗이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올 바디에 듀얼 ISO가 없으면은 좀 사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듀얼 ISO라는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에 정말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듀얼 ISO를 정말 좋아합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바디에도 꼭꼭 듀얼 ISO를 챙겨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인데요. 2470에 준하는 화각을 정말 작은 구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M4를 사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컴팩트해집니다. 자, 그게 뭐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셋업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사용하시는 분들 물론 많겠지만 좀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는 셋업인데요. 지금 보시는 렌즈가 18, 50, f2.8의 시그마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크롭바디 전용 렌즈로 출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컴팩트합니다. 무게도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바디에 불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보셔도 상당히 컴팩트함이 느껴지시죠? 이 1850의 화각대를 크롭바디에 적용했을 때 얼마의 화각이 나오느냐, 26, 75 정도의 화각이 나오게 되며 밝기는 2.8이고 조리개를 피사체의 거리와 상관없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f4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이루어지는 그런 렌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게르기라고 흔히 말하는 그 표준 줌 렌즈의 화각대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 렌즈를 구성을 했느냐? 그건 바로 4K 60프레임 때 강제로 1.5배 크롭이 되는 점을 이용한 셋업인데요.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된 M4는 사실 FX30과 같은 크롭 바디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풀프레임 렌즈를 물렸을 때 1.5배만큼 화각 환산 계산을 해줘야 그 화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4K 60프레임 때 2470 금계륵 렌즈를 물리게 되면 36, 105 정도의 화각을 가지게 되므로 사실 광각단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물려서 표준 화각으로 사용을 하게 되시면 정말 컴팩트하고 가벼운 렌즈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가 4K 60프레임에서 강제로 크롭이 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후술될 단점에서는 이 4K 60프레임도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바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M4를 뭐 협찬받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주고 산 바디이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액정 품질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알파7 M3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FX3를 사용하고 있고 S3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바디와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액정 밝기도 조금 아쉽고요. 액정 품질이 뭐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나는구나 느꼈습니다. 다소 이 아쉬운 액정 품질을 첫 번째 단점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듦새가 플래그십 바디에 비해서는 조금 부실한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뒤를 이렇게 통통통 두들겨 보면 S3나 FX3는 뒤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비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FX A 타입 메모리를 듀얼 슬롯 중 한 곳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플래그십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곳 다 CFL을 꽂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생기는 젤로 현상입니다. 이게 아마 7K를 오버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주로 사용하는 4K 60프레임에서는 젤로가 많이 억제돼서 불편한 부분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많은 촬영을 할 때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젤로 현상 때문에 좀 애를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M4 발열을 잡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사제 펜을 이용해서 알파7 M4 뒷면에 붙이게 되면 어느 정도 발열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M4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영킴 바디가 바깥온도 실내온도 모두 선선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40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 이후에 액정 뚜껑을 열고 촬영을 해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제가 이 바디를 구입하고 최신 펌업으로 펌업을 했더니 펌업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은 제 기기 뽑기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영킴의 M4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별다른 쿨러 없이도 오래 레코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디 뽑기 운이 잘 된 거라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서 이게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4K 60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발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설계 때부터 방열에 대해서 S3나 FX3만큼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고 얼핏 들은 카더라는 있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흘러들어 주시고, 발열에 S3나 FX3만큼 강하지는 않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좀 중요한 촬영 환경에서는 쓸 때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는 이 부분이 M4의 단점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점, 여섯 번째 단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왜냐, 저는 4K 60프레임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M4가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되는 부분은 많이 아쉬움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점에서 4K 60프레임 크롭으로 인해서 렌즈를 컴팩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은 좀 억지로 쥐어짜낸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M4를 사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다 보니 이러한 컴팩트 렌즈를 꽂아서 가볍게 들고 다녀보자 라는 명분이 만들어졌고, 또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무게가 가벼워짐으로 인해서 저같이 또 컴팩트한 바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근본적으로는 4K 60p에서 강제로 선택사항 없이 크롭이 된다는 점은 저는 결코 좋다고 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소니 바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되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충분히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파나소닉 S5 마크 2 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M4도 크롭이 되는 것이 아쉬운 이유는 하드웨어의 태생 자체가 애당초 판형이 슈퍼 35 크롭 바디로 나와서 4K 60프레임이 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저 또한 어렵지 않게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결정된 센서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애당초 그 바디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바디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그 어떤 이견도 없고 그 바디를 쓰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의 취향이고 또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파나소닉 때도 마찬가지고 이 소니 리뷰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 아쉬움이 뭐냐면 굳이 판형 자체를 풀프 센서를 달아놓고 강제로 선택사항 없이 크롭을 먹이느냐, 요거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라고 한다면은 저도 이해 못하진 않지만 뭐 소니나 파나소닉이 어디 기술이 없겠습니까? 상극기가 있고 또 이거는 보급기이기 때문에 바디들 사이에 갭이 없으면 안 돼서 이 옵션들로 차등을 두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저의 내피셜로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풀프 센서를 달아놓고 출시가 3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이러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좀 사람이 간사한 게 제가 M4 출시 전에 S3랑 FX3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M4가 출시되면서 4K 60프레임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옵션이 크게 차이가 없으면 배 아파서 어떡하지? 그런 심술 가득한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M4를 사용을 하다 보니 참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M4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정말 좋은 바디입니다. 사진과 영상의 하이브리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바디는 사실 사진을 하시는 분, 영상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바디죠. 하지만 저는 이 4K 60프레임 크롭 때문에 아직도 이 기기를 앞으로 계속 함께 할지, 이 바디가 아닌 좀 다른 바디로 다시 기출을 해야 되는지 좀 무한 도돌이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M4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있을까? 저 기능이 있을까? 궁금하셔서 구매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셨던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야겠다, 혹은 이 기능은 좀 아쉬워서 다른 바디를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세상에 나쁜 바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찍는 사람 천차만별인 거고, 어쨌든 저도 이 바디를 좀 더 사용을 해보면서 정을 붙이고 제 바디 라인업에 그대로 정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방출을 하고 좀 다른 바디로 다시 기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한번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